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40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결혼을 한 이후에 저에게 벌어진 믿기 힘든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현명한 조언을 얻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년 시절부터 쭉 이어져 온 인연이 저에게 아주 뜻밖의 해프닝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저의 마음에도 구원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합적인 감정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참 어떻게 이 일을 설명해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차근차근 처음부터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제 인생 이야기. 이게 정말 현실에서 일어난 일인가 싶을 정도로 대단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써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도 저와 같은 선상에 있다면 용기를 가지시고 본인만의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가난하진 않았지만 가난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집과 가까운 시장에서 작지도 크지도 않게 채소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저를 키워내셨습니다. 가게를 열 정도면 나름 풍족한 생활을 하지 않았겠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채소를 팔아봐야 가게 월세 내고 생활비를 제외하면 남는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 부모님께서 쓸 수 있는 돈이 매우 한정적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욕심이 많은 아이는 아니었기에 화목한 가정을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고생하시며 벌어들인 돈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주어진 형편에 만족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는 빠듯하게 한 달을 벌어먹고 사시는 분들이었지만 없는 사람들을 늘 챙기고 도우며 사셨습니다. 채소 가게에서 팔다 남은 감자, 고구마부터 시작을 해서 시들시들해지는 상품들, 그러니까 먹는 데는 문제가 없어도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상품들은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시며 살았습니다. 특히 저희가 다세대 주택에 새를 들어 살고 있었는데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 단칸방 식구들에게 그렇게 잘해주셨습니다. 우리 집도 아주 작은 16평짜리 방 2개 딸린 집이었지만 옆집에 사는 식구들이 밥이라도 굶을까봐 매번 감자와 고구마를 삶아서 주셨습니다. 솔직히 어린 나이에는 우리 집도 힘든데 왜 그렇게 남을 도우며 사시려고 할까, 그 돈을 모았다면 더 큰 집에 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나중에 다 복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라며 남에게 베푸는 것을 아깝게 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옆집에 사는 가족들은 옆집 오빠와 옆집 오빠 부모님으로 구성되어 3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옆집 오빠는 저보다 8살이나 많은 오빠였는데 제가 초등학생일 때 이미 대학생이던 오빠였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틈틈이 일을 하며 정말 열심히 살던 오빠는 끼니를 제때 챙기지 못해서 항상 배고파했었습니다. 그런 오빠가 안쓰러웠던 저희 어머니께서는 매번 옥수수며 감자며 아침이고 저녁이고 오빠를 마주칠 때마다 손에 들려주시면서 배고프면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옆집 오빠는 처음에는 부담스럽다면서 거절을 했었지만 나중에 들어서는 꼬박꼬박 받아주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이 은혜에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부모님께 인사를 했었습니다. 가난으로 인한 자격지심도 전혀 없었고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매진하면서 성실하게 사는 아이라며 부모님은 옆집 오빠를 매번 칭찬하셨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옆집 오빠에게 질투를 한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매번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오빠를 칭찬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오빠는 군대에 가게 되었고,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제대를 하고 대학에 복학을 했는데 그때 처음 오빠를 대면했습니다. 어릴 때는 제가 대학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고 그냥 오빠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다는 정도만 들어서 모르고 있었죠. 알고 보니 오빠는 엄청나게 유명한 명문대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던 학생이었던 것입니다. 초등학생 때는 몰랐지만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죠.
고등학생이 된 제 눈에는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아무튼 오빠는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고 교수님의 추천으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즈음 제가 수능 공부를 해야 할 시점이었는데 제가 뭐 학원을 다녔던 것도 아니고 공부에 엄청난 취미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서 성적이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거든요. 학원을 보내주겠다는 부모님의 말에 저는 무한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학원비가 한두 푼도 아니고 부모님의 돈벌이가 넉넉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거기다가 학원을 다닌다고 제 성적이 수직 상승할 것 같지도 않았고 학교에서 배운 공부에 충실하며 수능을 보겠다고 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공부도 재미가 없고 흥미도 떨어지고 하니 손을 놓아버리게 됐고 대학은커녕 공장이라도 취직을 해서 하루빨리 집안의 보탬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3이 되었고 저는 진로 상담에서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근데 우연히 제 고민을 알게 된 옆집 오빠가 대학원 생활을 하며 바쁜 와중에도 저에게 개인 과외를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동안 얻어먹은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렇게라도 보답을 하고 싶다면서 저희 부모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과외비는 필요 없다고 했고 지금처럼 배가 고플 때 옥수수도 쪄주시고 고구마도 구워주시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런 오빠에게 미안해하면서도 저에게 공부를 시킬 수 있다고 하니 좋다고 하시며 과외 약속을 잡으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공부하기가 싫어서 부모님의 그런 결정이 못내 아쉽긴 했지만 이왕 시작한 거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가짐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때부터 옆집 오빠에게 수학, 영어, 국어 과외를 받기 시작했는데 오빠가 정말 가르치는데 소질이 있는지 쑥쑥 문제를 짚어서 알기 쉽게 풀어서 알려주더라고요. 몰랐던 학습의 세계가 열리고 흥미가 막 붙기 시작했지만 제가 그동안 쌓아온 기초가 너무 없어서 그런지 성적이 티가 나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오빠는 많이 풀어보고 틀려봐야 실력이 느는 것이라며 저에게 숙제를 매번 내주었고 저는 학교에서 틈틈이 숙제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때 저희 반에서 공부를 꽤 잘하던 은지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저를 보고 막 비웃더라고요. 와, 네가 공부하는 거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다, 야. 너 대학 가려고? 진심이야? 네 성적에? 너 공부 못하잖아. 괜히 돈 버리는 거 아니야? 저는 매번 제자리에 와서 이상하게 시비를 거는 은지를 싫어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제가 쉬는 시간에 문제집을 풀고 있으면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숨죽여 다가와서는 제가 공부하는 걸 비웃고 갔습니다. 은지는 우리 반 반장이기도 했는데 유독 저에게만 못되게 굴었어요. 제가 풀고 있는 문제집을 가져가 훑어보면서 이거 다 중학생 때 배운 거 아니냐고 깔깔거리면서 웃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씩이나 돼서 중학생들이 푸는 문제집을 풀고 있다며 반 아이들 모두에게 저를 조롱거리로 만들곤 했었습니다. 하루는 너무 티가 나게 저만 괴롭히는 것 같아서 나한테 왜 그러냐고 버럭 성질을 부렸는데 그걸 모르는 게 문제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냥 제가 만만해서 괴롭히는 것 같다고 은지랑 어울려 지내는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듣고는 자존심도 많이 상했습니다. 수능을 치를 때가 다가오자 이상한 긴장감으로 배가 자주 아프기도 했고 식은땀이 뻘뻘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1년 가까이 옆집 오빠랑 공부를 하면서 모의고사 성적도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능날 탈만 나지 않으면 성적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았습니다. 물론 특출나게 오른 건 아니라서 그래봐야 간당간당한 수준이긴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인서울은 힘들 것 같았고 수도권이나 지방으로 가야 할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능날이 되었고 저는 무탈하게 수능을 치렀고 학교에 옹기종기 모여서 가채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성적이 잘 나왔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은 가지 못할 것 같아서 조금 서글퍼졌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공부를 할 걸 그랬다 하는 생각도 했고요. 명문대에 다니는 옆집 오빠가 열심히 알려줬는데 성적이 높지 못해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은지는 제 옆에서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전체 1등급이 나왔다면서 자기는 서울 명문대에 합격할 것이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수능이 끝났으니 이제 자유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나게 노느라 바빴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에게 빨리 집으로 들어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잘 놀고 있는데 부른다며 투덜대며 집으로 들어갔는데 집안 공기가 이상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까만 옷을 던져주셨습니다. 빨리 갈아입으라고 처연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느낌이 쎄해서 옷을 갈아입고 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저를 끌고 장례식장으로 가길래 저는 덜컥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했는데 장례식장에 옆집 오빠 혼자서 자리를 지키며 울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영정사진을 보니 옆집 오빠의 부모님의 얼굴이 있더라고요. 사고가 나서 두 분이 한날 한시에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3일 내내 채소 가게도 닫으시고 장례식장을 지키셨고 저도 장지까지 따라가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옆집 오빠는 엉엉 소리를 내며 울면서도 저희 가족에게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빠짐없이 옆집 오빠를 챙기고 상심이 클까 챙겼었는데 장례를 치른 지 3개월이 되지 않아서 옆집 오빠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대학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어서 아주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학교에서 보내주는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었고 오빠는 살던 집과 살림살이 모두 처분하고 미련 없이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한동안은 연락이 닿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고 옆집 오빠와의 인연은 그렇게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채소 가게를 운영하며 사셨습니다. 대충 성적에 맞춰서 대학과 학부를 골랐던 터라 대학 생활의 재미도 느끼지 못하고 시간만 때우고 있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지방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했기 때문에 통학을 할 수 없어서 학교 근처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취집에 자주 놀러오는 동아리 친구 한 명이 도예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과방에 한번 놀러오라고 해서 할 일도 없고 심심해서 과방을 찾아갔습니다. 도예과 친구들이 물레를 가지고 흙으로 도자기를 빚으며 과제에 제출할 작품들을 만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재미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친구가 곧 시험과 재제출을 해야 해서 도자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물레를 밟으며 저와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에 집중이 되지 않고 자꾸 물레가 눈에 밟히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나도 한 번만 해보면 안 되냐고 너무 재미있어 보인다고 물어보니까 친구가 막 웃더라고요. 이게 강약 조절이 엄청나게 필요한 작업이라면서 분명 모양이 휘고 이상해져서 마음처럼 안 될 거라고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밟았던 느낌을 최대한 살려보면서 손으로 이리저리 모양을 매만지는데 그럴듯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너무 재미있다 하는데 친구가 저를 멍청한 얼굴로 보고 있더라고요. 야, 이거 한 번에 이렇게 하는 사람 처음 봐. 너 이쪽에 소질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원래 잡기에 능하긴 하는데 손재주도 있는 편이라고 하더라. 나도 한번 해볼까? 어떤 거 같아? 그때 당시 천재라는 타이틀에 전 국민이 목매달던 시절이라 그런지 저와 친구는 패기 있게 도예과 교수님을 만나러 갔고 친구는 침을 튀기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살의 패기였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고작 물레 한번 돌린 것으로 교수님을 찾아가서 소질이 있네만의 이야기를 했다는 게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치기 어린 패기를 교수님께서 예쁘게 봐주신 덕분에 저는 교수님 앞에서 물레를 밟으며 도예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몇 주간 실습하는 곳에서 도둑 강의를 들으며 손맛을 익혔더니
교수님께서 진짜 소질이 있는 것 같다고 전과를 해볼 생각이 없냐고 하셨습니다. 그냥 저냥 인문과에서 갑자기 도예과로 전과가 가능할까 싶었는데 지방에 있는 학교라 그런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더라고요. 저는 얼떨결에 도예과로 전과를 하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도 제 이야기를 듣고 무척이나 어이없어 하셨지만 제가 재밌다고 하니 한번 해보라고 하시고는 더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충동적인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4년을 도예과에 다니면서 실력이 쑥쑥 늘기 시작했고 원래 도예과 특성상 취업이 힘든 편임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의 추천서를 받아냈습니다. 그 추천서 한 장의 위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는 친구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도예가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도자기를 빚는 일을 주력으로 하고 아이들이 체험을 하러 오기도 하는 커다란 화로가 있는 회사였습니다. 회사가 이천에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채소 가게를 접으시고 아예 이천에 있는 작은 마을로 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마을 자체도 작고 조용했고 적당한 생필품을 동네 슈퍼에서 파는 그런 동네였는데 온 가족이 이주를 하게 되면서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돈으로 세 가족이 살기에는 조금 빠듯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늘이 도우신 건지 우리 부모님이 나눠 살던 복이었는지 그 마을 바로 옆에 큰 도로가 생기고 대기업 회사가 들어오게 되면서 농사나 지을까 하고 서울에 있던 모든 걸 정리한 돈으로 산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정말 20배 가까이 땅값이 오르는 덕분에 저희는 바로 그 땅과 집을 팔고는 회사와 조금 더 가까운 위치에 시내의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기니 어안이 벙벙했지만 허투루 쓰지 않고 우리 세 가족이 평생 아끼며 살자고 손가락 걸고 약속을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남을 도우며 살아서 얻게 된 복이라고 참으로 좋아하셨습니다. 도예 회사에 다니면서 남들보다 더 땀을 뻘뻘 흘려가며 일을 했는데 사실 도예가로서의 삶이 참 힘듭니다. 월급도 적은 편이고요. 제가 이천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잘하는 건 흙을 빚는 일뿐이라 대기업 같은 데에 입사를 해서 화장품 케이스를 만들고 하는 일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통 도예 일만 해서는 먹고 살기가 빠듯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대기업이 줄줄이 이천에 공장을 지으면서 저희 도예 회사 옆에도 대기업 반도체 회사가 들어오게 됐는데 사원증을 걸고 있는 회사원들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저는 매일 흙을 묻히고 다녔는데 그분들은 대기업 로고가 떡하니 박힌 작업복을 입고 거리를 돌아다녔으니까요. 하루는 제가 회사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저에게 오더니 아주 수줍게 휴대폰 번호를 알려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제 번호를 물어본 남자가 그분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의심부터 했습니다. 저 도 안 믿어요. 사이비도 안 믿고요. 대출도 안 할 거고 장기도 안 팔 건데요. 근데 제 말이 엄청나게 웃겼는지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가 하고 저를 보다가 빵 터져서 배를 잡고 웃더라고요. 앞에서 그렇게 웃어대니까 제가 너무 오버를 했나 싶어서 얼굴이 달아올라 커피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이 카페에 와서 그쪽을 봤는데 아무리 봐도 제 스타일이셔서 그래요. 번호 좀 알려주세요. 혹시 여기 S기업 다니시는 분이세요? 아니요. 아쉽게도 저는 반대편에 있는 도자기 회사에서 도자기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와, 정말 멋있는데요. 도예가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요즘 잘 없는 직업 아닌가? 저도 나중에 도자기 한번 만들러 가봐도 되나요? 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분은 저에게 계속해서 번호를 알려달라고 졸랐고 저는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인데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번호를 준 게 허락으로 생각한 건지 그 뒤로 자주 연락이 오곤 했습니다. 물론 저도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딱 잘라 거절을 했겠지만 그건 또 아니었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위트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고
생각보다 배려도 넘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을 때는 서운하기도 하고 뭘 하는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애라는 걸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하는 기간 동안 무척이나 순조로웠고 2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30이 되어서 결혼을 하자는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남편보다 일찍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미국에서 지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식 날에 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겸연쩍게 시부모님께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라도 인사를 드리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시댁 어르신들도 다행히 저를 예쁘게 봐주셨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을 좋게 봐주셔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재산을 공개하고 예단 예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빈정이 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저희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평생 봉사를 하며 남을 위해 살아온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의 대화가 무척이나 잘 통했고 집안 가훈이나 분위기도 비슷해서 걸림돌이 될 게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은 탄탄대로를 살아오신 분이라 평생을 봉사하며 살아오신 저희 부모님께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는 가방끈이 짧은 저희 가족을 대단한 사람인 양 봐주셔서 감사하다고 대답을 하셨고요. 훈훈한 분위기에서 상견례 자리가 끝나게 되어 가슴 졸일 일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기에 제가 부족해 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시부모님은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훈훈한 자리 끝에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게 되었고 참석이 불투명하다고 했던 신우도 결혼식 당일에 드디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찾아와서 저에게 인사를 하는데 신우와 저 둘 다 얼굴이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신우라고 인사를 한 사람이 다름 아닌 고등학교 시절 저에게 계속 시비를 걸던 우리 반 반장 은지더라고요. 그날 화사하게 웃기만 해야 할 제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은지도 저도 둘 다 똥 씹은 얼굴로 인사를 하게 되었죠. 은지 때문에 결혼을 파투내는 건 말이 되지 않으니 저희는 그날 결혼식을 어영부영 잘 올리고 바로 신혼여행길에 올랐고 여행을 마친 뒤 귀국을 했습니다.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당연히 미국으로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했던 신우가 떡하니 시댁에 있더라고요. 시댁 분위기는 이상하게 살얼음판이었고요. 이게 무슨 분위기인가 싶었는데 신우가 폭탄을 제대로 터뜨렸더라고요. 나 이혼하고 한국으로 아예 들어오게 됐어. 우리 아들도 당연히 한국에서 내가 키우기로 했고 당분간은 시댁에서 지내려고. 글쎄 우리 남편이 노란머리 여자랑 바람을 피웠지 뭐야. 내가 어이가 없어서 자존심이 상해서 도저히 그 남자랑 못 살겠더라고. 한국에서 명문대도 졸업했고 미국에서 공부까지 한 사람인데 여기에 내가 일할 자리 하나 없겠어? 나도 고향이 그리웠었는데 잘 됐지 뭐. 시부모님은 갑작스런 신우의 말에 머리를 싸매고 누우셨고 신우는 아무렇지 않게 시댁에 자기 짐을 풀고는 뻔뻔하게 눌러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거기서 끝이 났으면 제가 신우 이야기를 할 일도 없었겠죠. 이혼하고 한국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한 건지 뭔지 저한테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개버릇 남 못 준다고. 저런 식으로 남편의 바가지를 긁어댔으면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도 남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현아 네가 우리 반 밑바닥 성적을 깔아준 덕분에 내신에서 이득 본 친구가 좀 있지 않았니? 너 대학도 지방대 나왔지? 시댁에 가기만 하면 살살 긁어대는 통에 이걸 들이박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매번 시부모님과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면서 신우에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대학을 어디 나왔고 성적이 어떻든 간에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은지는 결과가 최고라는 마인드로 사니까 우리나라에 발전이 없는 거라면서 과정도 중요한 거라고 자기 주장을 펼치더라고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내가 적성에 맞는 걸 찾지 못해서 고생하긴 했지. 다행히 대학에 가서 나에게 맞는 일을 찾게 됐어. 지금은 도예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일도 재미있고 먹고 살 만큼은 벌면서 살아. 얘, 너무 웃긴다. 학교 다닐 때 돌머리라고 구박 엄청 받더니 흙을 다루면서 일을 하네? 천생연분이다, 야. 돌머리?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어디 신우한테 너너거리면서 이야기를 해? 또박또박 말대꾸하지 마. 따지고 보면 내가 올케 언니지. 너희 오빠랑 결혼한 거 몰라서 그래? 너나 선 지키면서 굴어. 제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니까 입을 삐죽 내밀고는 무시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제가 시댁에서 뭐 요리를 하다가 실수를 하거나 하면 돌머리라서 그런 거라고, 지방대 출신이라서 잘하는 게 없다고 저를 깎아내리고 비웃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TV 프로그램에 나온 영어 단어를 읽다가 실수를 했는데 그 발음이 아니라면서 미국도 못 가봤냐고 꼽을 주기도 했고요. 신문 보다가 사자성어가 나왔는데 그 뜻을 몰라서 검색을 하고 있으니 초등학교 때 다 배우는 거 아니냐고, 아는 게 뭐냐고 시비를 걸기도 했습니다. 신우가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니까 저도 시댁에 방문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습니다. 아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온 신우는 5살밖에 안 된 시조카의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제가 그즈음 임신을 하게 되었고 양가의 어마어마한 축하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우는 저에게 일찌감치 아이 교육을 어떻게 시킬지 정해야 된다면서 자기를 보고 배우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르긴 했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해봐야 적성에 맞는 일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친구를 따라 과방에 놀러 가지 않았더라면 제가 과연 도예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저는 공부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그런 제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는 시조카에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큰엄마처럼 대학도 후진 곳을 나와야 하고 평생 몸을 쓰면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신우의 머리채를 잡을 기세로 달려들었는데 제가 말리지 않았더라면 아마 원형 탈모처럼 머리카락이 우수수 빠졌을 겁니다. 신우는 가족들이 불편해하는 걸 알면서도 저를 무시하는 걸 멈추지 않았고 5살밖에 되지 않은 시조카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과외를 시켜야 한다면서 선생을 알아보고 추가 공부를 시킨다고 학원 문도 두들겨 보더라고요. 더 웃긴 건 신우는 일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 돈이 모두 시부모님의 주머니에서 나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조카는 국적은 미국 국적이었으나 한국에서 살고 있었음에도 한국말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것보다 국어 공부를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방문학습이라도 시키는 게 좋지 않겠냐고 넌지시 의견을 보탰죠. 그러니까 저한테 영어가 세계의 공통어인 거 모르냐면서 한글은 크면 자연스럽게 쓰고 읽고 할 수 있다고 차라리 수학 과외를 시키겠다고 하더라고요. 5살이면 한창 놀이터에서 뛰어놀아야 할 시기인데 정말 신우의 욕심이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저는 10달을 꼬박 품은 아이를 출산했고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서 2년이나 회사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이천으로 출퇴근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제가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남편이 본사로 발령이 나면서 저희가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거든요. 집에서 육아만 하다가 서울에서 이천까지 매일 운전을 해서 출퇴근을 하려고 하니까 몸이 축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 월급이 꽤 되긴 했지만 그래도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에 도예를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이 도예 사업이라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결국 도예가 선생님의 곁을 떠나 서울에서 공방을 열어보기로 결심을 했고 부모님께서 조금의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눈여겨보던 매물이 부동산에 나왔기에 바로 계약을 하고 작은 공방을 열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위치가 좋아서 작은 화로까지도 둘 수 있었습니다. 고열로 구워야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건물에서는 화로를 두기 어려웠었는데 단층 창고 같은 건물을 통으로 쓸 수 있어서 화로도 구비할 수 있었습니다. 공방은 인터넷을 통해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예약이 가득 찰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한복판에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희소성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은 셈이죠. 그때 저희 아이는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었는데 신우가 또 저에게 시비를 걸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배우는 게 뭐가 있다고 거기를 보내? 적어도 영어 유치원 정도는 보내줘야지. 벌써부터 수준 차이가 나기 시작하잖아. 올케가 지방대를 나와서 그런가? 지방대 나온 친구들은 그냥 어린이집을 보내나 봐? 내 대학 친구들은 죄다 영어 유치원을 보내던데. 우리 조카 불쌍하네. 공부를 잘해야 하는데 엄마 닮았으면 티가 딱 나겠다. 공부하는 것보다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굳이 어릴 때부터 스트레스 주고 싶지 않은 거야. 각자 자식을 교육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소린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더군다나 시조카와 우리 아이의 나이 차이가 5살이나 나다 보니까 당연히 배우는 속도나 쌓여있는 지식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도 비교를 하더라고요. 우리 애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나이 땐 이미 다 했던 건데 하면서요. 당연히 초등학생의 시조카와 아직 영유아인 우리 아이가 같은 수준이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 잘난 맛에 제 말은 하나도 듣지 않고 씹으려 대는데 저도 나중에는 해탈이 되는 건지 전부 다 무시하게 되더라고요. 신우는 시조카가 16살이 되었을 때 대학 시간 강사 일을 하게 되어 나름 교수라며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저희 나이 41살의 일인데 보통 그 나이에는 시간 강사를 잘 안 나가긴 하지만 신우가 공부했던 걸 밀고 나가면서 어렵게 따낸 자리였다고 하더라고요. 신우는 시간 강사로 나가고 있는 대학의 정교수가 되는 것이 목표라며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정교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다 보면 기회가 오지 않겠냐고 했더니 가방끈이 짧아서 이해를 못하는 거라고 비웃더라고요. 저도 말이 곱게 나가진 않아서 어디 한번 열심히 애써보라고 대꾸해줬죠. 시간이 지날수록 공방에는 점점 손님도 줄어들게 됐고 일거리도 잘 들어오지 않게 되면서 공방을 유지하는 게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작은 공방이라 한계가 있는 거고 한번 방문했던 손님의 재방문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레를 여러 개 둘 수가 없어서 체험 공방은 대체로 만들어진 틀에 그림을 그려 구워나가는 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가격도 비싼 편이고 하다 보니 한 번 체험으로 끝나는 거죠. 취미반 수업을 해도 인원을 많이 받을 수가 없고 기초를 배우고 나면 심화 과정까지 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운영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대기업을 다니고 있으니 배가 고를 일은 전혀 없었지만 제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스트레스를 받긴 하더라고요. 공방이 서울에 있다 보니 월세도 만만치 않았고 무엇보다 손님이 많아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파리만 날리는 경우도 있으니 앓는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힘들어한다는 걸 알았는지 신우는 시조카에게 저의 험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큰엄마가 공부를 못해서 저런 일을 하는 거라고 돈도 못 벌고 힘들어하지 않냐면서 공부를 잘해야 뭘 해도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본인이 공부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한 덕분에 나이를 먹어서도 안정적인 교수 일을 하고 있지 않냐고 하는데 웃기더라고요. 정교수도 아니고 시간 강사 일을 하고 있으면서 교수 타령을 하는 것이 자격지심처럼 느껴지고 나중에는 안쓰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애써 무시를 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신우에게서 급하게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학교에 제출을 해야 할 서류를 두고 갔는데 그 자료가 정직원 채용 원서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서 저에게 가져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지방으로 골프 여행을 가신 터라 제일 움직이기 쉬운 저에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처음으로 신우가 저에게 고분고분하게 말을 하며 계속 부탁한다 빌빌 기길래
한번 도와주자 싶어서 서류를 찾아서 신우가 일하는 대학으로 찾아갔습니다. 자료를 받자마자 돌변하더니 이런 일에는 쓸모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서류를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이럴 때는 자존심 같은 거 세우지 말고 그냥 고맙다고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 너 나한테 고맙다는 소리가 듣고 싶었던 거니? 자존심 세우기는 무슨... 내가 너한테 그런 거 세워서 뭐 한다고 그래. 네가 어디 대기업이라도 다녔으면 내가 너한테 이런 부탁 못 했겠지. 얼마나 다행이니? 네가 공부를 못해서 한가롭게 공방이나 운영하면서 사니까 이런 부탁도 들어주고, 내가 이 은혜는 평생 잊진 않을게. 갚을지는 모르겠지만 고맙다 얘. 어쩜 이렇게 말을 재수없게 하는 재주가 있는지 모르겠다. 은혜 갚으라고도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은 무슨? 너 요즘 공방도 잘 안 된다며? 이래서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거야. 결국 어떻게든 밥벌이 하려면 똑똑해야 한다니까. 우리 아들도 너랑 나를 보면서 제발 정신 차리고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건 또 고마워. 너 덕분에 우리 아들에게 현실감을 알게 해줄 수 있어서. 제가 기가 막혀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헛기침을 하더라고요. 신우와 저는 입씨름을 하느라 뒤에 누가 찾아온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신우를 향해서 준비 다 됐냐고 물어보는데 이상하게 낯이 익더라고요. 신우가 갑자기 쩔쩔매면서 언제 오셨냐고, 안 그래도 지금 서류 준비를 다 했다면서 학과장님 하면서 콧소리를 내는데 그분이 저를 빤히 보더니 놀란 눈을 하셨습니다. 너 혹시 현아니? 땡땡동 살던 채소가게. 자세히 보니까 저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었던 우리 옆집 살던 오빠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오빠 맞냐고 반가움에 방방 뛰었더니 어떻게 여기서 다 보냐고 반갑다고 신우를 무시하고 저에게 달려와 제 손을 잡더라고요. 신우는 황당한 얼굴로 둘이 어떻게 하는 사이냐고 제 옆구리를 찔렀고, 저는 옆집 살던 오빠라고, 제 과외를 해주던 오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은지 네가 나한테 무슨 중학생이 풀만한 문제집을 풀고 있냐고 했던 게 생각이 나네. 그거 오빠가 과외할 때 내준 숙제였는데, 오빠 덕분에 대학도 못 갈 것 같았던 내가 대학도 가고 거기서 적성도 찾아서 지금은 도예가로 일하고 있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언제 그랬다고. 참나. 아무튼 인연이 닿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닿네요, 학과장님. 신기하죠? 근데 옆집 오빠는 이미 신우가 저에게 뾰족하게 날을 세우고 했던 말들을 모조리 들었던 것 같습니다. 표정을 굳히고는 풀지 않더니 신우가 내민 서류를 다시 신우 손에 들려주더라고요. 내가 추천서에 사인을 해주긴 좀 어려울 것 같네. 거기다가 내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뱉는 걸 보니 인성도 별로인 것 같구먼. 그런 사람이 대학 강단에 서서 어떻게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나.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인데 말이야. 갑자기 이러시는 게 어디 있어요.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람이라뇨. 얘랑 가족은 전데요? 그럼 저랑도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가족으로 묶인 사이였니? 항상 네가 날 무시하고 깎아내리기 바빴지. 오빠, 어떻게 지내셨길래 여기서 학과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채소 가게 접으신 지 오래됐어요. 지금은 이천으로 이사를 가셨고요. 일이 술술 잘 풀리는 덕분에 지금은 노후를 즐기면서 보내고 계세요. 안 그래도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가게도 사라지고 집도 이사를 하고. 여기서 이러지 말고 커피 한잔 하러 가지. 신우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따라오다가 옆집 오빠가 왜 따라오냐고, 무슨 볼일이 더 남았냐고 차갑게 이야기를 하자 그 자리에 우뚝 서더라고요. 신우가 울상이 되어서 저를 바라보는데 얼마나 고소하던지 20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옆집 오빠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된 이후에 학교에서 내어준 장학금으로 미국의 유명 대학원을 졸업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강사일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학과장까지 오르게 되었다고, 옆집 오빠가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대기업 같은 곳에서 초청 강의 제안도 들어오고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게 바쁘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름 인터넷에 이름을 검색해도 나온다면서 너스레를 떠는데 저는 참 오빠를 단 한 번도 찾아볼 생각을 하지 못했네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서 옆집 오빠와 연결을 해주기도 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신우는 정교수가 되지 못했다면서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고 도를 넘어서는 바람에 시댁에서도 구박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다니던 학교 시간 강사 일에서도 밀리게 되어서 백수나 다름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히스테릭하게 굴 때마다 시부모와 남편이 옆에서 제 편을 들어주니 신우는 점점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신우는 모든 스트레스를 시조카에게 풀기 시작했고 문제를 하나라도 틀리면 너 죽고 나 죽는 거다 하면서 시조카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공부를 잘해야 하고 명문대 아주 귀에 피딱지가 않도록 노래를 부른 거죠. 기말고사를 본 시조카는 성적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자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그만 이대로 세상을 뜨겠다고 나쁜 시도를 하고 말았습니다. 새벽에 갑작스러운 시부모의 연락에 남편과 저는 혼비백산하여 응급실을 찾았고 거기서 파리해진 신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너 이런 식으로 애한테 스트레스 주고 할 거면 차라리 애를 네 남편에게 보내. 너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야. 신우는 하염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고 횡설수설했습니다. 내가 정신병이라도 걸린 것 같냐? 애를 왜 남편한테 보내려고 하냐? 내가 죄인이다 하면서 알아듣지 못할 말을 마구마구 쏟아냈습니다. 저는 신우가 미웠고 재수없었고 불행하길 바랬지만 시조카가 다치길 원하진 않았습니다. 신우가 나한테 화풀이하던 걸 조카에게 하니까 이렇게 된 거지. 세상 일이 어떻게 신우 맘대로 되겠어? 이제 좀 내려놔. 시조카가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데 왜 그렇게 애를 압박하고 그래? 한참을 울던 신우가 자기 혼자 있고 싶으니까 다들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입원해 있는 동안 신우는 시조카 옆에서 1분도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조카가 퇴원을 해서 시댁에 오니 신우가 갑자기 가족들을 불러다 놓고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괜한 비교질해가면서 올케 언니 무시한 거 미안해. 내가 사람을 급으로 나누고 상처 줘서 미안해. 나 이제 욕심부리지 않고 우리 아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게 노력할 거야. 그러면서 애한테 욕심부리며 살지 않겠다고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며칠이나 가려나 했는데 신우는 정말 굳은 결심을 한 건지 그 뒤로 저희 부모님을 따라서 보육원과 고아원에 봉사를 하러 다니더라고요.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 중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애들을 위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다면서 사교육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애들을 불러다 놓고 공부에 관심 있어 하는 애들에게만 공부를 가르치면서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신우는 점점 마음의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 저는 그런 신우를 멀리서 응원하며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가까이 하기엔 아직까지 제가 받은 상처가 깨끗하게 씻기질 않았네요. 앞으로 저도 신우를 용서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날이 오면 같이 속을 드러내놓고 술이라도 한잔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날이 올 때까지 제가 신우를 용서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